우리나라 이 통상무역의 악재가 겹친 듯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이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어날 파장은 어떠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오늘도 역시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자세한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회가 그래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니까요. 그 내용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 김대호 박사님과는 이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저희가 일단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WTO 개발도상국들에게 주는 혜택을 좀 이제 다시 한번 곱씹어달라, 좀 다시 한번 들여봐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발언은 왜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 대목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정신이 혼미해서 나온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부터 WTO에서의 개도국 문제를 정조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꾸준히 WTO 개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WTO에서 개도국 특혜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올 1월에 WTO에 미국 안으로 정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는 대부분 무시했죠. 또 미국이 주장하는 모양이다 정도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구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매우 폭발적인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시한을 얘기했단 말이죠. 90일 이후에는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간다. 이건 엄청난 WTO를 향한 선전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그렇습니다. 사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왜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있는 겁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이른바 백인들, 중산층들, 또 몰락한 중부지방인데 거기가 대부분 농업지대가 많습니다. 중부 농업지대가 많은데요. 지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 미국의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 준다 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허용을 해놨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쌀이 들어올 때 관세를 500% 이상 매기도록 WTO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쌀 가격이 5배, 6배 이상 비싸지는 거죠. 미국산 쌀을 한국에서 팔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 기반에서 농산물을 많이 팔아서 지지 기반을 높이려고 그러면 개도국 지위라는 거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틈 있을 때마다 개도국 지위를 없애겠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이 WTO가 전 회원국이 동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안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주장해봤자 새로 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안심하고 방심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WTO에서 미국 하나가 주장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USTR, 미국 USTR에 대한 명령은 자, 지금부터 WTO를 상대로 개도국 지위 없애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라.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90일이 지난 그러니까 올 10월 말부터는 미국 독자적으로라도 개도국 혜택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또 그동안 개도국 혜택을 받아가지고 관세를 높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 관세하게 되면 관세 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도국이 막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깨자.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생각 속에는 WTO가 개도국만 도와주는 중국 등 개도국만 도와주는 미국에 대해서는 백해 무익한 조직이기 때문에 원래 저 WTO 조직은 미국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1996년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 때 만든 것이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저 부인이 자기의 정치적인 앙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WTO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적인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WTO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단순한 농산물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역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아주 엄중한 지금 사태가 또 하나 터지고 있는 겁니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대비를 하고 고려를 해야 할 텐데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로 미국이 WTO에 제시해놓은 올 연초에 제시해놓은 4가지 안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첫 번째, 소득이 12,050불을 넘어가는 나라. 자, 소득이 12,056불을 넘어간다. 이게 세계은행 기준으로 부자 나라라는 기준인데 우리나라 지금 소득이 3만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미국적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OECD 회원국이면 이거 역시 개도국 혜택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OECD 회원국입니다. OECD 회원국이 선진국 그룹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G20가 우리도 회원국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무역에서 0.5%를 넘어서는 나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못 주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4가지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한국이 1번 타자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 때문에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공격하다 보니까 한국이 유탄을 맞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냐 한국이냐가 관심 없습니다. WTO를 개혁하자는 것은 미중 무역협상 전쟁보다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일 이후에 전쟁이 하나 다가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전쟁이네요. 미중 무역 갈등과는 별개로. 별개고 그것은 두 나라만의 문제지만 이것은 전 세계의 무역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 전쟁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나라 외교적으로만 타협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WTO 전쟁은 이것은 세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는 데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개발도상국 이야기가 나와서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에 선진국임을 선언을 해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우리가 어거지로 버틴 거죠. 사실 지금 아까 기준 4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다.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중진국이지. 우리가 어떻게 디벨로핑 칸츄리 또는 언더 디벨로핑 칸츄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어느 지표로 봐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WTO를 체결할 당시에 한국은 농업 분야가 약하니까 농업 분야 때문에 개도국을 안 넣어주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다가 농업 분야 들어갔어요. 근데 1966년에 우리가 선진국 그룹인 OECD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입할 때 OECD 요구가 너희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는 한국이 여기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 OECD 들어오려면 개도국을 포기하라. 그래서 한국과 OECD가 컴프로마이즈 서로 절충을 한 겁니다. OECD에서 WTO에서 개도국 대접을 받으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무려 150가지입니다. 150가지인데 한국이 많이 타협을 했죠. 우리가 농산물 외에는 개도국 요구를 하지 않겠다. 그냥 겉으로 개도국이라고 해주라. 나머지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150개 요구사항 중에서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개도국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제외한 혜택을 받고 있다. WTO에서?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혜택도 받고 있지 않다. 농산물을 뺀 나머지는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 나머지 150가지 혜택은 우리는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다만 우리가 농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농업에는 안보 주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특히 쌀입니다. 싼 쌀이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촌이 한꺼번에 피폐화될 수도 농사를 못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20%도 안 되는 쌀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농민들이 버티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농산물만 우리를 개도국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나라 개도국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우리나라의 농업 이 부분이 그동안에 저 개도국 지위를 받으면서 별로 준비를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WTO에서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뺐을 경우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데 더 좋아져요. 개도국 지위가 많이 없어지면 이를테면 중국이 개도국 지위가 없어지는데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기가 더 좋아져요. 그러나 농산물에서 쌀,
국가 보조금, 농업 보조금 이 부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하나가 지금 걸리는 대목입니다. 정부가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제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정부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당장 농산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관세하고 보조금 축소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건 뭐 정부가 당연히 내놓을 수 있는 입장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농수산부가 냈는데요. 제가 그걸 갖다가 어제 밤부터 세밀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안이한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얘기는 지금 WTO 규정이라는 것은 미국 한 나라만의 의도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수산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번에도 안 되면 90일 후에는 미국만이라도 일방적으로 개도국 혜택을 없애버리겠다는 조처. 그러니까 미국산 쌀이 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관세를 못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대목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것이 단순한 엄포 아니겠느냐. 설마 90일 이후에 하겠느냐. 물론 엄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거 전략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그동안에 해온 말, 그 사람의 의식구조 이런 거로 봤을 때 WTO 개도국 협파가 안 되면 미국은 WTO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WTO인 그 원조인 ITO라고 있습니다. 가트의 전신. 그 ITO에서는 미국 공화당 시절에 실제로 세계 무역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한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 사태를 엄중히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지금 당장의 보조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들고 관세율이 줄어든다. 저것은 벌써 도하 라운드 이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선언 때문에 WTO 판이 깨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서 우리나라 통상 문제에서 좀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한일 규제 조치. 일본에서 내린 규제 조치로 인한 갈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WTO에 제소하는 부분 아니면 뭐 설명회를 개최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당장에 뭐 눈앞에 떨어진 것은 결국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 배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금요일 날 일본 가기에서 일본말로 얘기하는 정령, 우리말로 하면 시행령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로부터 21일 후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현재로라도 남아있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것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노력하고 일본도 노력해서.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 달 후에 많은 소재, IT 산업, 오늘 코스닥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하고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지금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저 1000개 정도의 부품, 일본으로부터 가져오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또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다른 나라로부터 가져오는 그런 것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지금 계속 지금 기업체 상대로 설명회를 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저 백색 국가 리스트를 빠져나가면서 구할 수 있는 또 예외적인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회도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 문제는 일본과의 일본이 백색 리스트 안 갔으면 좋겠고 가더라도 어떤 외교적 핵을 담판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좀 유예를 시키는 그런 조치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니 외교적 담판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일본 정부는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그 유명희 통삼교섭 본부장이 오늘 기자간담회 했는데요. RCEP 장관회의 여기서 좀 장관끼리 만나자 얘기했는데 또 거절했다고 하네요. 영내 포괄적 그 아시안권의 또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 유명희 장관이 제안했는데 일본이 거절을 했습니다. 뭐 저것은 우리가 일본이 아무리 거절해도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제안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거절했다는 명분을 계속 쌓아가는 면에서요. 그런데 이제 일본 언론을 보면, 일본 시각을 보면 일본에서는 자, 이 아베 총리가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한국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예. 이른바 징용 문제, 그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제 문제는 협의하지 않겠다. 예. 그다음에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게 경제 문제도 아니고 WTO 문제도 아니고 하나의 통상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일본은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예. 꽉 막혀 있죠. 예. 꽉 막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함은 통한다고 했을까요? 마지막 상황에 가면 일본도 결국 이것이 파국으로 오게 돼서 우리나라가 국방, 안보, 정보 협의까지 이제 깨는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없어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본 자금 얘기가 더 예. 중요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한 게 지금 뭐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해결책을 갖고 와야 대화한다고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뭘 갖고 오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장하는 것은 그 돈을 한국이 다 내겠다든지 또는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하겠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받지 못할 제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1965년의 청구권 협상에 따라서 완전 불가역적으로 다 해결됐으니까 예. 판결은 한국 사법부 판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예. 그 돈을 한국이 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 일본 자금이 우리 금융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전에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서민 금융시장, 그러니까 대부업계나 저축은행 쪽에 일본계 자금이 17조 원이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걸 소리소문없이 싹 빼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서민금융에 신용금고 또는 뭐 캐시앤러시 해가지고 대부업체 이런 데 일본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17조 정도 되는데 돈 못 뺍니다. 저 돈은. 왜 못 빼느냐면 지금 기한의 이익이라 저 돈이 일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서민들한테 다 대출이 나간 거예요. 대출 만기 시까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돈은 국내에 한국은행이 돈 풀면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우려는 저는 과장이 됐다고 보고요. 일본의 금융으로 인해서 한국이 그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은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빼거나 돈을 환수하는 것인데 서민 쪽은 물론 서민 쪽에 17조나 있고 특히 신용금고 이 대부자금 쪽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망하는 과정에서 일본 회사들이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계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일본 서민금융이. 왜냐하면 한국인 사람들이 소비자 불매운동 차원에서 우리 일본 그거 안 할래. 일본 서민금고, 신용금고 안 할래 하고 한국 금고로 가보면 그 회사가 경제난, 금융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물론 대비를 하는 건 좋지만 달러 자금이 아닌 한 걱정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 보복에 대한 우려는 서민금융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호의 경제 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